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불공평, 분노, 절망 등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수백 년 전의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층민의 고통은 남녀를 불문하고 극심했겠지만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의 순환이 심했습니다. 오늘은 주홍색 문신처럼 새겨진 이름 환양년의 눈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미모의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정승 부인이셨을 것 같은 귀족풍의 유화령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소개드린 환양년 맞죠? 네, 역사소설 환양년을 쓴 유화령입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 두꺼운 책을 쓰시는데. 1년 쓰고요. 예. 그 다음에 1년 고쳤어요. 자료조사는 그럼 한 5년 하셨겠네요. 그건 아니고 이제 자료조사는 그동안에 이제 역사 관련 책들을 쭉 읽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병자호란 전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명기 교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많이 좀 제가 건네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제가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선조실록, 인조실록은 이제 읽었었지만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중간중간 이혼 요구를 했던 장유 이런 얘기, 장유의 얘기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또 최명길 관련 자료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자료들을 제가 모르는 자료들을 좀 많이 건네줘서 이제 자료는 1년 동안 이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쓴 거예요. 구성은 외조가 없었다면? 좀 힘들었겠죠. 더 걸렸겠죠. 한 2배로 걸렸겠죠. 한 2, 3년 더. 2, 3년. 예. 이게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네. 물론 이제 서사를 입히시고 또 뭐 구성을 또 하셔서 이제 어쨌든 소설로 지금 나온 거니까. 네. 그래도 제가 봐서는 참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뭐 이제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입장이니까. 네. 이렇게 그냥 소설도 아니고 역사소설은 제가 알기로는 몇 배의 힘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그러니까 순소설하고 달리 뭐 문학성이 없어서 또 쉽게 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딱 정반대예요. 그건 반반. 논문의 경우나 그렇지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근거가 있는 사실만 담아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위에서 이제 그 심양의 이제 포로들 얘기니까 그 포로들의 관련 자료 청실록 또 이제 청실록에 있던 얘기를 다 재구성해서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포로들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제가 선정한 강과 선이라는 주인공을 가지고 그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역사소설은 역사에 관심이 있고 그동안 조금 좀 그 맥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 관련 자료들을 다 읽고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역사 그 자료들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역사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런 이제 역사 쪽에 관심이라기보다도 그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잡지사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도 뭐 관심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여성 문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소설을 이제 순소설을 쓰려고 한 7, 8년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게 모자라더라고요. 순소설을 갖고 하는 게 모자라서 꼭 이제 최종에 가서 걸리고 그런 식이었어요. 뭐 장편도 모자란다기보단 그 본인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역량이 좀 달라요. 사고의 특성이나 이런 게 역사 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뽀에 제가
이걸 쓰면서 알았는데 역사 소설을 쓰면서 알았는데 르뽀에 굉장히 조금 순소설보다는 좀 재주가 있다는 재주라 그러면 좀 좋아요. 아무튼 그래도 좀 그거를 좀 잘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르뽀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각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 객관적이고 또 좀 집요하다고까지 볼 수 있잖아요. 글쎄 이제 소설 단편하고 장편 쓸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르뽀식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역사 소설을 쓰면서 그게 그러니까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단순히 르뽀가 아닌 어쨌든 또 다른 각색이 되고 서사를 새롭게 입힌 것들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사회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소설에서 그 인간 아주 근원의 얘기를 하는 거, 그거보다는 좀 사회성 있는 얘기들,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좀 비판적인 거, 그 부분에 제가 좀 잘 하더라고요. 설득력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순소설이라 그러면 어쨌든 모든 것이 작가가 가공해내는 거잖아요. 네. 상상의 세계인데 지금 이런 역사소설의 경우는 근거가 있는 정확하게 사례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외려 읽는 사람들이 더 공감을 오히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소설은 사실은 대중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잘 읽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 소설이라는 게. 제목이 환양년. 환양년이란 용어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이제까지 병자호란 하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환향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환향이라고 많이 썼죠. 환향. 근데 환향녀라는 말은 굉장히 현대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료를 보면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지어진 말이라는 걸 제가 사료를 쭉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환향은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금의 환향. 그러니까 여를 붙이는데 예전에 그 병자호란 당시나 조선시대 때 여자들한테 여자를 붙이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여자를 붙였어요. 열려. 그렇죠. 즉 중간에 부녀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의미로 여자를 붙였는데 그러면 환양녀하고 그 당시에 병자호란 때 끌려갔다 돌아온 여자들을 긍정적으로 아주 우리가 환양을 진짜 환영하면서 환양이라고 환향이라고 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굉장히 유교 이데올로기로 온 사람들을 이혼시킨다든가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책 제목에 나온 이 비칭, 치욕스러운 말, 환양년,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걸까를 이제 제가 따져보면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성종 때 실록, 성종실록, 이렇게 유녀들을 단속하는 그런 게 나와요. 성종 때 이제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교 이데올로기로서 여자들을 굉장히 이제 단속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녀들을 단속하는데 유녀를 말하는 게 이제 몸 파는 여자잖아요. 그거를 이제 환양이라는 꽃화자의 계집 환양, 계집 낭자를 써가지고 중국어로 환양이라고 읽거든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다는 건 그때 명나라 때 그 중국말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쓰였는데 그 이후에는 자료 실록에는 없지만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명군이 여기 조선에 10만 명 정도 참전을 해가지고 8년 3개월을 여기서 주둔하거든요. 그랬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중국말 많이 안 썼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명군이 다 이제 돌아가고 나서 조정에서는 한성부 심리 바깥으로 명군과 관계했던 여자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들 환양년이라고 불렀겠다. 그리고 그 환양년이란 말은 병자호란 때 쓰여진 말이 아니고 환양년이라고 그때 한 말이 아니고 그 전부터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환양년이라고 불렀을 거다. 그 환양년이라는 건 결국 연려의 반대말이죠. 연려와 수절이라는 그 이데올로기, 유교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러면 고려시대 때 뭐 환양년이라고 안 불렀어요? 저한테 또 묻더라고요. 그건 저는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사료를 그렇게 추적했을 때 성종 때부터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10만 명 넘게 여기 참전을 해가지고 8년 3개월이 있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말이 확실하게 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은 유교 이데올로기라서 여성들을 단속하는데 연려나 수절이라는 거에 반대말로 꼭 쓰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환양년이란 말의 어원을 그걸 위에까지 올라가게 돼서 이제 찾아보고 그렇게 여기다 이제 제목으로 붙이게 된 거죠. 이 소설을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줄거리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은 언제냐 병자호란이 나면서 강화도에서 잡힌 두 주인공 젊은 남녀 강과 선이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이 주인공들이 이제 다 똑같이 50만에서 30만 명이 끌려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주아빠 최명길은 자기 그 일기에서 50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명나라에 이제 항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끌려갔는데 니네들은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는데 이제 그 연구자들은 50만은 좀 너무 좀 허풍인 것 같고 30만 정도다. 최소 30만이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끌려간 사람들의 주인공 2명이지만 아무튼 끌려간 사람들 심양까지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했던가 그 분투의 얘기죠. 강과 선의 분투기. 예. 그러면 그 강화도에서 잡혀갔다는 건 강화도가 함락될 때의 얘기인가요? 예, 함락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36년 12월 9일 날 이제 그 8기군이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일 만에 한양이 점령이 돼요. 그리고 인조는 거기서 이제 허둥지둥 어디로 갈까? 워낙은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 가고 이제 남한산성으로 쫓겨 들어갔다가 46일 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민조가 46일 만에 남한산성에 나왔는데 그러면 남한산성에 있었던 거기에서 인조하고 이제 그 신료들 그게 병자호란의 전부냐 하면 극히 일부인 거죠.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절대절명의 위기였겠지만 민초들이 겪은 고통은 뭐 말할 수 없었겠죠. 그 말할 수 없다는 게 지역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남한산성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그거 말고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 그다음에 한양, 그다음 저기 강화도까지 그 일대까지가 다 도륙이 된 거죠. 오랑캐 말발급 아래. 그랬는데 이제까지의 관심은 남한산성만이 관심이었죠. 왜? 지배자니까. 지배자의 논리대로.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관심이라는 게 또 실제로 보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뭐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 전부의 공간, 남한산성을 뺀 전부의 공간에 있었던 사람,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거죠. 끌려갔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남한산성이라는 그 내부만 평온했고 나머지는 지옥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내부도 뭐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했고 그 안에서도 했지만 이제 그 이외의 공간에서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끌려간 거죠.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도륙당한 거죠. 토끼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훼손할 때 회자를 써서 회절, 뭐 이를 실자를 써서 실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념적이면서도 폭력적인 언어다.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조선이란 사회가 이제 뭐 요새 정도전 드라마도 있다시피 여말의 신진 사대부들이 이 유교 이데올로기를 잘 이제 건설하면서 만든 사회인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애민과 또 그게 이제 근본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위기가 닥치면 그 애민했던 정신들
그게 어디로 가냐. 위기가 닥치면은 진짜 애민이었나? 아니면은 지배자들만 살아남으려고 했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자기들만 살아남았죠. 예. 이제, 그런 걸 알고 회절과 실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유교 이념이라는 게 불사이군, 또 불사이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불사이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평화시에는 뭐 군주가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대고 불사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불사이부는 되는 거죠. 평화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화시에는 불사이부에 더 치중하면서 회절과 수절, 이 회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전쟁 시에는 그러면 남자들도 회절이 될 수 있는 거죠. 끌려간 사람은 회절이 되는 거예요. 충을 못했으니까. 아하. 그럼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들도 회절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그러네요. 네. 근데 역사 속에 그런 자료들도 있나요? 남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남자에 대한 자료라 그 일기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일기. 예, 개인 일기. 여자들보다는 덜했겠지만 남자들에게도 그럼요. 개인 일기에 나오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게 쫓아갈 때 그 전쟁을 뭐 일으킨 게 누군가 하면 그 당시 명청교책이라는 아주 엄혹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인조는 그냥 하면서 그걸 그냥 뭉개고 있었단 말이에요. 청나라를 좀 무시했거나 간과했거나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때 정치 상황, 즉 국제 상황, 국제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명나라만 치중했던 이유는 뭐 자기 정권 보존을 위해서도 그런 까닭이 있었지만 결국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는 도망갔고 백성들은 그렇게 도륙이 당했는데 이후에 책임도 안 지는 거죠. 결국 그 청나라 이제 속환이라 그러잖아요. 예, 다시 속환이라는 말을 쓰죠. 다시 이제 사서 속환가를 내고 포로 값을 내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는데 이제 인조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면 왕실 사람들, 왕실 친척. 아니면 자기 친인척 먼저. 친인척 그리고 병자호란 남한산성에서 호위했던 사람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만 데리고 와요. 돈을 내고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왕권 유지에 필요한 사람 우선이겠네요. 네. 그것만 데리고 오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내몰라라 하죠. 그리고 그 자료도 없고 그건 있죠. 이제 심양장계 같은 걸 보면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소연의 심양일기 이제 거기 이제 끌려갔었잖아요. 소현세자가.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시강원에서 쓴 거고 이제 소현세자의 왕을 보좌하는 시강원에 쓴 거고 그리고는 이제 심양장계인데 심양장계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속한가를 못 내가지고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포로들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값을 못 내서 또 어떻게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면 또 어떤 그 용골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돈이 모자랐는데 얘 좀 사가라. 지가 데리고 있던 조선 소년을 팔라고 얼마만 받을 테니까 좀 내고 데려가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포로 얘기가 심양장계에는 많이 나와요. 이제 그거 비변사에 이제 올리는 거거든 장계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일반 백성들은 개인이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돈을 만들어서 가서 300냥, 500냥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김유라고 그 공신 인조가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켰을 때 제일 했던 공신이 있는데 그 공신이 김유가 자기 딸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냈다 그러죠. 600냥 정도를 해서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속한가가 확 뛰는 바람에 그랬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우선 빨리 구하려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층민이었던 백성들은 결국 돌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돈이 어디 있으며 속한가는 어디 있으며 그리고 뭐 연줄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심양이라는 공간에서 다 거기에서 그냥 포로로 그런 종으로 청나라 만주족의 오랑캐들의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거나 또 뭐 거기 또 호수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 호수가 지금은 다 매립이 됐지만 예전에 매립이 됐겠죠. 이제 그 당시 자료가 있는데 무슨
그런데 뭐 빠져 죽은 얘기들 그리고는 이제 그 포로 얘기는 너무 끔찍해요. 그 압록강까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뭐 그게 1637년 4월에 이제 거기 심양까지 끌려가거든요. 네. 이제 끌려가는 처음에 겨울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막 배가 죽었겠죠. 아파가지고 뭐 많이 죽고 예. 여자들은 거기에서 뭐 많이 강간도 당하고 예. 뭐 그랬을 거고 예. 그리고 뭐 복통이 나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고 뭐 겨우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자료 청축자에 8만? 거기 8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50만, 30만 하는데 그 청측에서는 근데 그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죽고 이제 거기 가서 있었는데 처음 석환시장이 열려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가는 거죠. 예. 따라가가지고 한 600명을 석환해 와요. 근데 그 사람들 600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600명이라는 거는 거의 뭐 이제 사대부 조금 또 아니면 돈이 있는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죠. 여기 석환대 오는 사람들. 돌아왔어도 뭐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절했다. 예. 실절했다. 숨어 살아야 되는. 무슨 이혼하겠다는 상소도 올리고 뭐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1638년에 이제 부원군 장류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이제 속환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예조에 이혼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했어요. 그랬는데 최명길이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런 요구를 하면은 전부 다 요구할 것이다. 이혼하라고 안 된다. 선례가 나쁘게 남는다. 근데 결국은 이제 효종 때 되면은 다 이혼해요. 전부 이혼시키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뭐 거의 한 번 끌려가면서 죽었고. 다시 와서 이혼당해서 죽었고. 또 죽고. 죽을 때까지 또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럼 그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의 정권을 타도한 인조가 그럼 반정을 하고 집권을 해서 진짜 그 백성들을 잘 돌봤냐 하면 그게 아니라 전부 끌려간 사람들을 책임을 안 졌다는 거죠. 국가가 백성을 버린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러고도 홍제천에 몸을 씻으면 없던 일로 하자. 참 아이러니해요. 그 홍제천 상류에 그 세검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그게 이제 인조반정 때 칼을 씻었다는 곳이라고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정을 버리고 칼을 씻은 곳에 그 물에 몸을 씻으면 다 없던 일로 하자. 근데 이제 그거는 인조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측근들이 했는지 그거는 이제 그 얘기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몸을 씻으면 뭐 없는 걸로 저도 하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이 거기에서 몸을 안 씻고 선은 이제 반항하고 나왔는데 그 오빠는 이제 친청파가 돼가지고 그 포로를 많이 사다가 이제 여기 와서 비싼 값에 파는 완전 포로 사냥꾼이 되는 얘기로 이제 그거를 구성을 했는데. 브로커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로들은 또 잡히면 가면 코 잘리고 발꿈치 잘리는 그런 형벌을 당해요. 자르고. 예. 그런 형벌을 당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포로들이 결국은 압록강까지 이제 도망쳤을 때 압록강에서 그러면 다시 배를 의주에서 내줬냐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나라 쪽에서 니네들이 도망가는 포로들을 그냥 잡아보내지 않으면 인조를 입조시키겠다, 왕을 바꾸겠다, 소현세자로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던 포로들이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현재의 상황하고도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든 거는 이 당시나 지금이나.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환양년 이렇게 해서 빨간 여자 이조 여인의 실루엣에 밧줄로 꽁꽁 묶인 듯한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하고도 잘 맞아떨어져서 요즘 읽으시면 왜 굉장히 분노를 느끼시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우리 지금 세월호를 비롯한 요즘 정권과 맞춰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환양년에 대해서 저자로서. 네. 그 평화 시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 닥쳐봐야 그 네. 본질, 인간의 적나라한 본질들이 드러나는데 결국 뭐 정권이 아무리 뭐 잘한다 해도 위기 상황에 닥쳐봐야 그게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지배자를 위한 정권인가, 아니면은 진짜 백성들을 위한 정권인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은 결국 어떤 현장에서나 분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글픈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형상화를 이 책으로 했어요. 예. 유하령 소설가의 환양년, 역사소설 병자호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더 분노가 치밀겠지만 또 뭔가 해법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가라는 게 폭력의 다른 이름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의 대한민국은 더 그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게 만들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이 필요한 것일까요? 조선의 상당수 왕들이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을 버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들 정권 안보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워낙 거대하고 막막한 상대라서 답답하고 좌절감도 올라오는 그런 아침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개개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중은 면죄부를 쥐고 또 타인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찌 보면 이건 공감 능력의 결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만연하는 게 먹고 살기 힘든, 생계가 각박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의식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떠듭니다. 스승이 절실한 대한민국, 저마다의 각성이 시급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